예, 주담보대출이 주춤한 사이에 그 틈을 전세자금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파고 들어가서 오히려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다시 좀 끌어올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 고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주택 시장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뭐 상징적인 그 표시가 바로 서울의 집값이 좀 과열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정부가 좀 대책을 그래서 또 내놓은 게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경제평론가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서 우리 저희 취재 기자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있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네. 우리 평론가님 또 은행에서 예전에 좀 재직하셨던 경험도 있으신가 아마 이걸 더 잘 아실 텐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자영업 대출이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확하게 타겟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갭 투자, 즉 집을 사는 어떤 그런 식의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하나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려 보면요. 다주택자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려는 집을 따로 전세 계약을 맺고 거기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들이 여러 채가 있어도 꼭 네. 내가 거기 사는 건 아니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내가 집을 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집을 또 여러 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뭐 네. 집을 사든 뭘 하든 뭐 실제로 네. 또 전세금을 내든 네. 그거를 뭐 규제할 수 있는 또는 막을 수 있는 파악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의 방법이 다른 어떤 상품에서도 만약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 그러면 네. 또 다른 뭐 대출 상품에서도 얼마든지 또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제 은행이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진다기보다는 그 정부 관련 기관들이 보증을 서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별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대출해주는 금액이 작으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 대출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 보증 기관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 사실 크게 손해 볼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말씀하신 김에 왜 전세자금 대출을 이런 방식의 중간에 보증기관이 그것도 정부 관련 기관이 네. 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구조가 만들어진 건가요? 일단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한테 전세금을 받으면 그렇죠. 그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되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험을 좀 줄여주려면 정부에서는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걸 정부가 보증을 서주면 이걸 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쉽겠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대출 상품이 처음에는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좀 악용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정부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보증을 해주는 판인데 네. 80%까지 지금 대출이 네네.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보증기관들을 빼고 네. 그거를 직접 은행들이 네. 직접 은행들이 이제 그 리스크를 이제 담당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6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대략 3.4%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전세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도 3.4%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때 대출 받는 거나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나 금리가 같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처럼 금리가 좋은 거네요. 예.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보증이 있기 때문인 거죠. 보증기관에서. 근데 보증기관에 보증이 없다면 지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용대출 금리 4.6%지. 이것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가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인데 네. 그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즉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좀 있는 자산가들이 왜 오히려 더 네. 활용이 되는 네. 이거는 좀 뭐랄까 이게 뭐 악어의 눈물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오늘 내놓은 정책들 중에서 뭐 그 다주택자랑 이런 분들에게 전세자금 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사실 맞는 방향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요. 이제는 막아야 예. 되죠, 그건 분명히.
갭 투자가 기본적으로 전세금과 대출금을 가지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은 사실은 대출금을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의미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은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물론 뭐 금융당국에 금융위원회 이제 뭐 오더를 받아서 이렇게 뭐 한 거겠지만 이게 또 지난 4월달에 나온 맞습니다. 그런 제도라고 하던데 이를테면은 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네. 이 전세 보증을 해주는 거에 제한을 소득 기준의 제한을 네. 7천만 원으로 네, 지금 네, 네. 묻겠다고 할 때 현재 제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당장 10월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소득이 부부 합산 7천만 원 정도가 넘는 사람들은 당장 10월달부터는 전세를 옮길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세 대출 못 받아서 전세를 금을 못 넣으면 월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뭐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신혼부부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은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은 7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은 외벌이 같은 경우는 90%, 맞벌이 같은 경우는 60%가 7천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통계 자료는 있어요. 그거 신혼부부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 근데 사실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부부 합산 7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는 그러면 하죠. 예. 예를 들어 두 사람 다 정규직이라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이 뭐 그걸 감안해도 네. 5년 이상 된 경우 네. 뭐 신혼부부는 절대 지금 5년 이상 뭐 한 10년 이렇게 된 분들은 사실은 합치면 그러니까 맞벌이라고 네네네. 그러면 넘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다 집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맞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면 전세 살다가 월세로 옮겨야 되는 네. 아까 뭐 저희 우리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예 어떤 분 말씀은 아예 먼 데로 이사를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설마 이렇게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한 그 규정을 그대로 가져가겠냐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정말 모르고 이런 규정을 넣었을까 당국에서 네. 그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금액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예. 1억 이하가 32% 정도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네. 실제 나간 게 그다음에 1억에서 2억 사이가 4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70% 넘는 금액이 사실 2억 이하인 거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예, 맞습니다. 통상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전세금의 대략 70에서 80%를 맞아요.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의 그냥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신 분이라면 본인이 마련하는 대출이든 아니면 뭐 쌓아놓은 저축이든 이런 거랑 전세금 대출 2억 정도로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정부 쪽에서 그런 뭐 추측은 좀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전세값이 물론 안정됐다고 하지만 그게 많이 올랐던 게 떨어져서 안정이 된 게 아니라 많이 올랐던 게 더 안 올라서 안정이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걸 생각하신 분은 전세 안 사시고 자가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참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뭐 빨리 네. 그 대책 그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이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그래가지고 오늘 금융위 담당 과장이랑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군요. 네, 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길래 시행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듣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질적인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까지 뭐 전세자금 대출, 자영업자 대출을 이렇게 편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 결국은 돈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과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게 여전한데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거냐,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자리가 안정이 될 거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 대책을 내놓은 건 사실상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의 일환인 거죠. 그럼요. 사실은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갭 투자에서 대출로 유입되는 금융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건데, 근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흔히들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요. 예. 저도 어느 정도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사용을 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가격 안정화 분명 중요합니다만 주택 관련해서는 사실은 임대차나 주거 정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너무 큰 담론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쪼개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주택, 임대차, 네, 그다음에 주거, 네,
복지요? 주거 네. 안정, 네, 주거 안정으로 주거 하는 게 안정 맞겠네요. 두 가지라고 네. 했을 때 둘 다 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씩 쪼개서 여쭤볼게요. 네. 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 말에 나왔던 11월에 나왔던 그 로드맵에서도 주거 안정 로드맵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이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시차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그 결국은 정부가 그걸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시차가 딱 맞지를 않았을 뿐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거는 뭐 공급 부족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본질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리가 결국 작동한 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관가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다 주택이 있어야죠. 그렇죠. 하지만 자기 주택이 없는 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주택을 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차 정책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늦은 책 같지만 더 늦은 방안 같지만 그걸 먼저 해야 그게 안정이 되면 오히려 주택이 이거 자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주택이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일종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조합 단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제약을 가한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어기면은 이게 좀 제재를 받는 이런 게 있는데 시장에서 알아서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지 문화적으로 않고. 이런 예. 거죠. 한번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살게 되기까지 무척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되기 무척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세입자가 되면 그 집에서 사실상 거의 영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일은 자가 보유보다는 임대에서 뭐 공공주택이 됐든 민간 임대가 됐든 간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공공주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뭐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도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것과 플러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시장도 사실은 주택을 단순히 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접근한다면, 권리라는 거죠. 예. 좀 정책 방향도 약간 그런 쪽에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방법이 임대주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즉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고 네.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네. 있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민간이든 공공이든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공급 관련해서 가장 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건 같습니다. 지금 며칠 전 어저께인가요? 아마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가 예. 됐는데 서울 경기 쪽에 살고 있는 인구가 50%입니다. 한국에. 전체 그렇죠. 예. 근데 서울 경기가 전체 국토의 50%를 차지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그런데 지금 공급 문제를 고민할 때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은 서울에 과연 주택을 계속 지으면 더 이 현상이 심화되지 심화되는 않을까.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 좀 많이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서울에 집중되는 이 수요를 네.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좀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 아닙니까? 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뭐 계속 집값이 예를 들어서 네, 오른다고 맞습니다. 치면 지방은 지금 뭐 거의 뭐 IMF 때 같이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분다는 네, 얘기가 할 정도인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집 소유에 대한 그 인식이 강한데 예전부터 이게 그런 식으로 분산할 수 있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말이죠. 사실 이제 좀 더디더라도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지금도 공급이 너무 많이 돼서 뭐 미분양이 맞습니다. 뭐 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지방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예, 뭐 단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그렇고요. 약간 부동산 문제를 사실 단순한 규제나 일시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이런 로드맵으로 가겠다. 이런 식의 정책 전환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나온 8번의 그 부동산 관련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 일변동, 그러니까 네.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네. 그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지금 네.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고유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난스러운 특징을 좀 네. 분산시킬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처럼 조이거나 또는 풀어주거나 이런 식의 네. 방식에서 벗어날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아까 좀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게 임대차 문제하고 주거 안정 문제를 말씀하셨다는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주거 안정 문제가 사실은 그런 어떤 좀 뭔가 인식의 변화, 네. 좀 다르게 이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가장 단기적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세입자라고 표현하는 그 임대차 관계가 사실 이제 지금은 뭐 임대인들 보시기에는 자기들도 불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은 근데 구조적으로는 세입자가 더 불리한 건 그럼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점을 먼저 조금 고쳐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 첫 네, 번째가요. 맞습니다. 뭐 전월세 상한제나 예. 계약갱 시청구권 같은 이런 그렇죠.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니 집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본인이 소유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그렇고 계약갱 시청구권도 그렇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새 정부 들어서도 뭐 또는 대선 공약에도 있었던 거고 새 정부에서도 뭐 작년에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계속해서 같이 거론만 됐고 신나게 네. 아직도 현실화되지는 않은 대책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 시청권 같은 이런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 즉 그 임차인들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는 네. 이 대책들. 네. 근데 거꾸로는 임대인들의 권한을, 임대인들의 권리를 조금 더 제한하는 네, 이런 대책이 네,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결국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에 내켜하지 않는 걸 테고. 네. 그게 일종의 이제 뭐 국회에서 입법이 힘든 이유 중에 예, 하나가 그렇죠. 될 수 있을 예, 거고. 저항으로 작동을 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임대인들의 인식에 또 전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의 주택을 가지고 뭐 이제 1주택자는 해당이 되시지 않겠지만은 뭐 임대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욕구가 같이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을 소유해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얻는 돈도 있을 것이고 이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얻는 시세 차익에 대한 그렇죠.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두 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모두 같이 잘 살려면 한 가지 정도는 조금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내년부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소액도 이제 과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맞아요. 예, 그걸 시작으로 해서 조금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지금과는 다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마다 전세를 또 어떻게 또 마련을 해야 되나,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쩌나, 이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반복적인 고민을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세입자들이 그 서민들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 사실 그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굉장히 아주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오늘 뉴스가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냐 싶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부분은 당국에서는 확정된 거 아니라고 하니까 네. 일단은 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하게 됐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